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스텔스 QE 그리고 한국의 국고채 매입 조치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금리를 그대로 두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도와 파급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연준의 스텔스 QE는 조용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이고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유동성 완화 조치입니다. 은행 시스템 붕괴 리스크를 막고 금융시장에 단기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핵심 목표고요. 당연히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글로벌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금리 방향성을 바꾸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방향 전환의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속도 조절에 가깝다는 점, 이 차이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렛츠고! 미국 연준의 스텔스 QE는 공식적으로 QE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채 발행 구조 조정, 그리고 단기물 국채 중심으로 발행하고 재무부 개정, TGA 잔고를 활용하고 은행 준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없이 금융시장을 조용하게 완화시키겠다. 충격 없이 지나가겠다. 이겁니다. 명목상으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경착륙을 피하도록 설계된 구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신용 경색 역시 제한적으로 관리되면서 금융 여건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미국이 고금리로 긴축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균형을 통해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과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성격을 약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방어적인 겁니다. 제한적 규모와 그리고 일회성의 성격을 띠고요.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오로지 장기물 금리 폭주를 진화하는 상단을 눌러주는 그런 효과를 의도했고요. 결국 한국은행은 장기물 금리 폭주를 진화하겠다, 소방수 역할을 한 겁니다. 반대로 미국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더 이상의 한국 경제에 큰 불이 번지지 않게 최소한의 물을 뿌리면서 상단을 막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경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불안이 전이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미국처럼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한국 경제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가겠다, 버티겠다 이겁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은 같은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도 그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미국은 달러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고요. 한국은 원화를 보유한 비기축통화국입니다. 두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의 지위입니다. 달러는 전세계 기축통화, 연준이 유동성을 조절하면 전세계 자산 가격이 크게 반응합니다. 전세계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고요. 반면 원화는 외부 충격에 상당하게 취약한 통화입니다. 수출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원화가 요동을 칩니다. 이런 차이점은 경제가 좋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경제가 위기 상황이면 달러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은 통화 발행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는 외국인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커녕 부동산 가격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끌어쓰고 외환 보유액을 끌어쓰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두 통화의 위상 차이는 곧 앞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책의 자유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요. 결국 이건 경제 안정성과도 직결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완화 조치라도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야 되고요. 자, 한국과 미국 연준의 정책 목표와 숨은 의도는 뭘까요?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깁니다.
항상 이런 모습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반복됩니다. 현 대한민국 정치인들 평균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내 이익, 내 노후 보장, 그리고 내 정권 연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쉽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본 베이스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부담은 미래로 전가되고 환율, 가계부채, 자산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준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자산 가격 방어가 먼저인데 이 점이 큰 차이점이죠. 결국 한국의 부동산 중심의 단기 대응 그리고 연준의 시장 안정 중심 장기 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체력의 격차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요.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30원 이상 정부가 개입하면서 급락시켰지만 아직까지 1,500원 시나리오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잠재적 위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확실하게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텔스 QE는 같지만 사실 위치는 하늘과 땅으로 극명하게 다릅니다.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 결국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한국처럼 버티다 방어만 하다 다 같이 가난해질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 올릴 때 제대로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급격하게 내리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폭을 계속적으로 유지했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만들었죠. 내년 이맘때는 한국 경제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